2024년 11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가 열리던 날 저는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40년을 외교판에서 굴러온 사람입니다. 런던, 뉴욕, 제네바 셀 수 없이 많은 회의를 다녔죠. 그런데 그날 회의장은 제가 본 어떤 곳보다 처참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였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직 귀가 먹먹한 고함만 있었죠. 미국은 으름장을 놓았고 중국은 팔짱을 꼈습니다. 러시아는 비웃었고 유럽은 눈치만 보고 있었죠. 서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싸움판이구나. 그런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줄. 대한민국의 테이블이었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겁먹었나 보다고요. 작은 나라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저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란스러운 파티를 단숨에 정리해버린 대한민국의 품격. 그 놀라운 현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벤틀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올해로 68년을 살았죠. 국제외교 전략가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40년 넘게 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안고 다녔어요. 우리가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요. 이번 G20 회의에 참석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돌아가면 은퇴하자. 더 이상 이 피곤한 싸움판에서 버틸 기력이 없었거든요.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거대한 원탁 테이블에 각국 정상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각자 서류만 뒤적이거나 옆 사람과 속닥거렸죠. 마치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아니, 시장바닥보다 못했어요. 시장에서는 최소한 물건값이라도 정하잖아요. 여기선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죠.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자기네 경제가 세계의 버팀목이라고 다들 고마운 줄 알라고요. 중국 대표는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났다고요. 러시아 측 대변인은 구석에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눈치만 살폈고요.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아예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손을 들어도 의장은 못 본 척했어요. 저는 펜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옆에 앉은 프랑스 기자가 투덜거렸죠. 이번에도 합의문은 물 건너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을 한 방에 가둬놓은 꼴이었으니까요. 해결책은 없고 비난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40년 전에도 이랬고 지금도 이렇구나. 세상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회의장 속에서 유독 조용한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른쪽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처음에 그 이름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영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오랫동안 낯선 나라였어요. 전쟁 때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죠.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알았을 뿐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 낀 작은 반도 국가. 지정학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은 하나같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뒤적이거나 옆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거나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리며 초조해했죠.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달랐어요. 그들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소란스러운 교실에 들어와 앉은 엄격한 선생님 같았어요. 아니,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홀로 닻을 내린 배 같았습니다. 내 뒤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한국 애들,
겁먹어서 얼어붙은 거 아냐? 작은 나라가 감히 여기서 뭘 하겠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포효하는 이 자리에서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숨죽이고 버티는 것 말고는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대표의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굳은 표정이 아니라 고요한 표정이었죠. 마치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겁을 먹은 게 아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테이블에서 시작된 일이 이 난장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회의가 잠시 정회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주어지자 각국 대표들이 우르르 자리를 떴어요. 커피를 마시러 가는 사람, 전화기를 붙들고 어딘가에 보고하는 사람. 복도는 금세 또 다른 전쟁터가 되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슬금슬금 회의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까 그 조용한 테이블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한국 대표단 근처에 다가가니 그들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그늘이 졌더군요. 아마 밤새 준비했겠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맑고 단단한 눈이었어요.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돌려보고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고 뭔가를 수정하고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어요.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습니다. 아니, 오래된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움직였죠. 저는 몰래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40년 외교관 생활에서 익힌 버릇이에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때 제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의 테이블 위에 검은색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보통 펜이 아니었어요. 만년필이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만년필이라니요. 저도 젊었을 때 썼지만 요즘 외교관들은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씁니다. 만년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만년필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어요. 뚜껑 끝이 닳아서 황동색이 드러나 있었죠. 검은 칠이 벗겨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쓴 물건이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잖아요. 반도체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런데 왜 저렇게 낡은 펜을 쓰는 걸까요? 만년필 옆에는 두툼한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A사 용지를 묶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인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단순히 참석하러 온 게 아니구나. 저 만년필과 종이 뭉치에는 이 난장판을 뚫고 나갈 설계도가 적혀 있구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무심한 척 한국 대표단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척했죠. 그때 젊은 수행원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예의 바른 인사였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잠시 비켜주시겠습니까? 준비할 게 많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구경꾼은 물러나라는 뜻이었죠.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40년 경력의 영국 전략가인 제가 젊은 한국 수행원에게 밀려난 겁니다. 기분이 묘했어요.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탄이 나왔어요. 저 나이에 저런 배짱이라니. 저는 물러서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그들의 책상 위에 놓인 문건의 제목을 훔쳐볼 수 있었어요. 글로벌 컴퍼스. 영어 아래에 한국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구촌 나침반이라고요. 나침반이라. 고장난 나침반을 들고 온 건 아닐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은 방향을 잃은 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 다른 쪽으로 가겠다고 싸우는 선장들 뿐이죠. 그런데 저 작은 나라가 나침반을 꺼내 들겠다고요. 저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낡은 만년필이 긋는 선이 과연 어디로 향할까? 저 나침반이 정말 이 난파선들을 구할 수 있을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빈곤과 기후 위기였어요. 가장 지루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주제죠. 예상대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진국들은 돈이 없다고 발을 뺐어요. 개발도상국들은 너희 탓이다. 너희가 공장 돌려서 지구를 망쳤다고 소리쳤죠. 완전한 평행선이었습니다. 저는 하품을 참으며 시계를 봤어요. 그때 의장이 한국의 발언 순서를 알렸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비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한국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폐허가 된 거리. 헐벗은 아이들이 줄을 서서 죽을 배급받는 모습이었죠. 70년 전 한국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압니다. 대표의 첫마디였어요. 통역기를 통해 들려온 그 낮은 목소리에 장내의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기다리는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나누려 합니다. 그들은 K라이스벨트 사업을 설명했어요. 아프리카에 한국의 쌀 재배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녹색 사다리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탄소 없는 에너지를 나누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선을 이야기했어요. 돈을 얼마 주겠다,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하지만 한국은 동행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걷겠다고 했어요.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의 문제였죠. 오만함이 빠진 자리에 진정성이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들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경험자였어요. 굶어본 사람만이 굶주린 자의 마음을 아는 법이니까요. 분위기가 한국 쪽으로 쏠리자 불편해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걸 눈치챘어요. 40년을 이 바닥에서 굴렀으니까요. 누군가 주목받으면 반드시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는 법이죠. 유럽의 한 강대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스터 씨라고 부르겠어요.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거든요. 미스터 씨는 전형적인 구시대 외교관이었습니다. 콧대가 높고 자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젊은 시절의 저와 비슷했어요. 그가 마이크를 낚아챘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감동적이군요. 첫 마디는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건 칭찬이 아니라 비수를 꺼내기 전 미소라는 걸요.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지금 세계는 안보 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쌀농사 이야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장내가 술렁였어요. 미스터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일 뿐입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힘이 있습니까? 강대국들이 결정하면 따라오는 나라 아닙니까?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장내가 싸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저건 모욕이었습니다. 한국을 서방 세계의 하청업체 취급한 거였죠. 미스터 씨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너희는 덩치가 작으니 어른들 싸움에 끼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G20을 지배해온 낡은 질서였죠. 힘센 놈이 큰 소리치고 작은 놈은 따르는 것.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당황했을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 아까 그 낡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마치 철없는 조카의 투정을 듣는 삼촌 같았죠. 그 침묵이 3초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씨, 지적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화가 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저렇게 침착할 수 있나? 하지만 그 다음 말에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건 침착함이 아니었어요. 저건 여유였습니다. 이미 답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죠. 한국 대표가 종이 한 장을 들어올렸습니다. 아까 그 낡은 만년필로 적은 메모였어요. 총알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보가 총에서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 완성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미스터 씨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생산하는 최첨단 방산 무기의 수출 현황이었죠. K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유럽 국가들도 줄 서서 사가는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저 작은 나라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나? 그리고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젝트의 성과였어요. 아프리카에 지은 학교, 동남아시아에 보낸 의료팀, 중동에 전수한 농업기술. 한 손에는 방패를, 다른 손에는 빵을 들고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힘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지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개발도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구경꾼 같던 그들이 한국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양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선진국에게는 책임져라고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선진국이니까요. 개발도상국에게는 할 수 있다고 말할 증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직접 해냈으니까요. 미스터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의 논리에는 오만만 있었지 해결책은 없었거든요. 큰 소리는 쳤지만 대안은 내놓지 못했죠. 반면 한국은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팩트와 뜨거운 진심으로 그를 압도했어요. 저는 펜을 놓고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40년 외교 인생에서 이런 반격은 처음 봤거든요.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직 숫자와 진정성만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판이 뒤집혔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자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국 대표단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무시가 없었어요. 호기심이 있었고 어쩌면 존경이 싹트고 있었죠.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다. 옳은 놈이 이긴다. 오늘 나는 그것을 배웠다. 오후 4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합의문 작성이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선진국 그룹과 신흥국 그룹이 토시 하나를 두고 싸웠습니다. 글자 하나, 표현 하나에 목숨을 걸었죠. 선진국들은 책임이라는 단어를 빼자고 했어요. 우리만 책임지는 것처럼 보인다면서요. 신흥국들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그 단어가 빠지면 선언문이 휴지 조각이 된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의장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양쪽 다 물러설 기미가 없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회의 종료까지 2시간 남았어요. 이대로 가면 합의문 없이 끝나는 겁니다. 또다시 실패한 G20으로 기록되겠죠. 프랑스 기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기사 제목은 정해졌군요. G20, 또 빈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숱한 회의를 봤지만 이렇게 꼬인 실타래는 풀기 어렵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의장이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아까 미스터 씨를 상대로 보여준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들 궁금했던 거죠.
이번엔 또 무슨 말을 할까? 한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듯한 문서를 꺼냈어요. 아까 그 두툼한 종이 뭉치에서 뽑은 것 같았습니다. 그가 읽어내려갔어요. 새로운 문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그 문구는 기가 막힌 절충안이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살리되 그 앞에 공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공동의 책임. 선진국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이 되었죠. 동시에 신흥국들이 원하는 구체적 지원 약속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진국들의 체면을 살려준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타협이 아니었어요. 양쪽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고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착지점을 찾은 거였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단칼에 자른 게 아니었어요. 부드럽게 풀어낸 거였죠.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지혜로 풀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도 총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손을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중국 대표도 따라서 손을 들었죠.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으르렁거리던 맹수들이 한 마리씩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들 파워의 힘이구나. 아니, 이건 미들 파워가 아니다. 이건 센터 파워다. 가장 목소리가 큰 놈이 대장이 아닙니다. 싸움을 말리고 모두를 식탁에 앉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오늘 이 회의장의 어른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40년 전 제가 외교를 처음 배울 때 한국은 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난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뺏은 권력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권위였습니다. 싸워서 얻은 게 아니라 증명해서 얻은 자리였죠.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요. 합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악수를 나누고 어깨를 두드리고 아까까지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40년 외교 인생에서 이런 결말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대표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침부터 마음에 걸렸던 게 있었거든요. 그 낡은 만년필 말입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가리켰습니다. 아까부터 저 만년필이 눈에 밟혔습니다. 요즘 세상에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 드문데 게다가 아주 오래된 물건 같더군요. 대표가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습니다. 검은 칠이 벗겨진 자리에서 황동빛이 드러나 있었죠. 그가 만년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물건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50년 전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 장만하셨대요.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요. 대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이 펜으로 밤새 서류를 쓰셨답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로며 나라를 세우겠다고 다음 세대는 굶기지 않겠다고 그 마음으로 글씨를 썼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그리고 받은 만큼 갚아라. 대표가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회의에 이 펜을 가져옵니다. 최신 노트북이 있어도 태블릿이 있어도 이 펜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들의 고요한 표정. 미스터 씨의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던 단단함.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놀라운 중재력. 그 모든 게 저 낡은 만년필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들의 힘은 첨단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힘은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겸손함. 도움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감사함.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신뢰. 다른 나라들이 패권과 이익을 계산할 때 한국은 도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대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따뜻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저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마지막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그저 작은 나라의 대표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역사를 등에 지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로 보였죠. 저는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저 만년필은 펜이 아니다. 저건 한 나라의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가 오늘 세계를 움직였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니 리오의 저녁 공기가 훅 끼쳤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습하고 따뜻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바다 위로 번지고 있었죠.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침에 회의장에 들어설 때는 다리가 천근만근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돌아가면 은퇴하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속에 뭔가가 켜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것 같았죠. 호텔방에 들어와 저는 곧장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혼란의 시대, 누가 중심을 잡는가. 저는 오늘 본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소란스러운 회의장.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단. 낡은 만년필과 두툼한 서류 뭉치. 미스터 씨의 오만한 도발. 그리고 숫자와 진심으로 이루어진 반격. 마지막 순간 모두가 포기할 때 손을 든 한국. 얽힌 실타래를 풀어낸 지혜. 그리고 50년 된 만년필에 담긴 한 나라의 역사.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총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진심으로 손을 내미는 나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나라가 리더가 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리더를 보았다. 저는 엔터키를 누르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오의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 별들 너머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동쪽 끝, 작은 반도 국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퇴를 미루기로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연구해보고 싶어졌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68년을 살았지만 아직 배울 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미니바에서 위스키를 꺼냈어요. 작은 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창문 앞에 섰죠. 지구촌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상관없습니다. 저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가 단단한 닻을 내리고 버텨줄 테니까요. 저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한국 쪽을 향해서요. 리스펙트 코리아. 위스키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적은 메모들을 훑어봤어요. 한국은 겁을 먹은 게 아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저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 목소리가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다. 옳은 놈이 이긴다. 저 만년필은 펜이 아니다. 저건 한 나라의 역사다. 저는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40년 외교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회의에서 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늙은 영국인 전략가에게 희망을 준 건 다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였죠. 창밖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은 넓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하되 예의를 잃지 않고 힘이 있되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나라. 오늘 저는 그런 나라를 보았습니다. 진짜 선진국의 품격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어른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하되 예의를 잃지 않고 힘이 있되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나라. 40년 경력의 영국인 전략가는 그 소란스러운 회의장에서 진짜 선진국의 품격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계가 먼저 알아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보며 한 번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일궈온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을 잡는 든든한 닻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자부심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